마무리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마무리. 임철우 작가는 54년생이란 거. 그래서 한 번 더 반복. 생년 태어나신 거에다가 플러스 25를 하시면 그분이 이제 등단하셔가지고 활동했던 처음 거의 작품들이 보면은 자기의 체험을 좀 바탕으로 하거나 그 시대에 바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님들이 제가 물론 해드리는 작품 외에 작품을 보신다 할 때, 개인적으로 보신다 할 때 옆에 항상 태어난 연도 쓰시고 그분이 태어났던 지역 또 쓰시고 그다음에 작품명 옆에다가 작품 발표 연도를 꼭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그 작품의 전반적인 반영론적 관점, 현실을 반영한 그다음에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체험 같은 게 드러나는 것도 다 아우러서 볼 수 있는 외재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관점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작품을 감상하는 거에서 이제 관점을 나오는 것, 외재적 관점, 외재적 비평 그렇게 바꿔 나올 수 있고 방금 했던 아버지 땅을 정리하는 거야 지금. 1인치 주인공 시점이었어요. 시간은 80년대였어요. 좀 이따가 딕슨과 도카스 같은 경우에도 80년대의 그런 우리 현실을 반영한 반영론 관점으로 해서 또 볼 건데 공간은 그러니까 야영지였죠. 전방. 그리고 나는 기동훈련을 대비한 경계용 참호를 구축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군사훈련이라고 말을 했었고, 하면서 이거를 발견을 했고, 행방불연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속 등장했어. 계속 철새를 바라보시는 어머니, 하늘을 보면서. 그래서 현재 유골 수습과 회상이 중첩되는 이중구조였다. 아버지 땅 생각하는 순간 이중구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윤원길의 장마는 이중 시점이었고, 그쵸? 그 이중 구조였고, 윤원길의 아홉 결례는 이중적인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연작을 봤던 거죠. 아홉 결례 연작. 이중이란 말 계속 반복해 나오는 작품을 골라온 거라서 이거를 발견하는 현재 이야기와 계속 아버지와 계속 중첩되고 갔다라는 거. 그게 이중 구조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이 시험 나온다면 이 중첩이란 말 꼭 쓰셔야 된다는 것. 전쟁을 아까 또 한번 반복하는 전쟁 직접 체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노인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5.1병, 소대장 등장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전쟁 겪었던 우리의 민족사를 보기 위해서 그런 인물들이 등장했던 거고 이중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래서 채택이 된 거고 분단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분단 문제를 우리는 지금 어느 전망으로 보고 있는지 잘 돼야 될 텐데, 그쵸? 이중구조로 어머니의 굴레가 나의 굴레였어. 왜? 여전히 우리는 그 아버지의 땅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살던 땅이 우리도 그냥 그 땅에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다르지 않아. 분단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중구조를 했던 이유가 이거고 이 작품이 우리의 지금 시사적인 의미를 주는 거는 우린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어. 변하지 않은 그 땅에 우린 지금 살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의 땅 제목이 주는 의미도 상징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 다시 반복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임철우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사평역과 아버지의 땅과 딕슨과 도카스 연이어서 보고 있죠. 임철우 작품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이제. 임철우의 딕슨과 도카스는 89년도 발표작이에요. 그리고 왜 이 작품을 제가 아버지 땅과 사평역과 왜 계속 이걸 갖고 와서 보냐면 이것이 또 주는 의미가 우리 지금 어느 정권에 살고 있는지 말 안 하셔도 알겠죠. 지금 5.18 민주운동이 배경이 된 소설이에요. 그리고 한강 작품 상당히 베스트셀러였죠. 소년이 온다. 2014년 발표작이었어요. 근데 그 두 작품의 그 내면에는 5.18 민주운동이었고 거기에 비와 분수대가 나와요. 소년이 온다는 나중에 제가 우리 직강생들하고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인강으로는 제가 이거를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워낙 작품이 그래서 우선 비와 분수대가 상징하는 게 이 작품이 나온다면 물어볼 수 있는 거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5.18 민주화 운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분수대에서는 이
상당히 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분수대와 이 작품에 나오는 분수대의 그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분수대에서는 언제나처럼 물이 뿜어져 나온다. 딕선과 도카스의 주인공 나 소년이 온다의 그녀도 이를 보는데 그거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5.18을 무마하려는 분수대라는 거예요. 딕선과 도카스 보면은 분수대가 상징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년이 온다는 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볼 거기 때문에 우선 이 딕선과 도카스에서 분수대 음향이 뭔지 오히려 그 분수대는 평화라는 걸 평화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걸 무마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그리고 5.18을 기억하게 해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나오겠겠죠. 딕선과 도카스의 나는 이를 보면서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를 생각하고 그 막 비를 맞으면서 그때 그 죽어가던 행군들을 기억하게 돼요. 분수대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거는 그 후에 세워진 거죠.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거고 그전에는 안 나왔던 거죠. 그날을 생각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현실 구조. 제목의 의미를 볼게요. 아까 그 아버지의 땅을 보기 전에는 제가 그냥 진행을 했는데 워낙 구조적인 게 중요한데 여기는 제목의 의미가 이미 조금 드러나 있어. 우리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게 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딕선은 서술자 이 허상구가 만화가예요. 만화를 그리는 분이세요. 만화가야.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인 나에게 딕선은 사회에 대한 풍자, 비판이었어요. 그런데 끌려가. 큰아버지 때문에도 큰아버지가 자익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만평란에 그렸던 그림 때문에 끌려가요. 근데 12시간 만에 풀려나죠. 근데 나중에 또 한 번 끌려가. 그 다음에는 이제 1인 시위를 하게 되는데 사건 구조가 우선 그렇게 끌려갔다 오면서부터 말 못하죠. 어떻게 내가 만화에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80년대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80년대 소문의 벽 계속 반복 말씀드렸던 언론의 자유가 안 됐었잖아요. 그쵸? 이런 상태에서 뒷선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는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마음껏 이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폰, 인터넷이 주는 건 상당히 파격적인 우리의 인권을 사실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또 중요한 우리 사회적인 혁명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이 당시에 어떠한 갑자기 끌려가고 죽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언론조차도 국가의 권력에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는 폰에다 올리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지금 근데 이 당시에 이 딕선이 의미하는 것 상당히 우리 학생들한테 어려울 거예요. 우리 지금 학생들은 바로바로 이런 비판을 그냥 폰에 찍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 딱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언론이 상당히 억압을 받는 시대였다라는 거를 딕선이 의미해 주는 거예요. 도카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의 냄새였어요. 그런데 그게 확장되죠. 의미가 확장돼서 권력의 폭력, 개인이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의 기운이었다가 나에게는 도카스는 질식해 줄 것 같아. 너무나 이 억압된 이런 상황에서 사는 것 그게 나한테는 계속 냄새라는 걸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내 모든 주위의 그 억압된 상황을 냄새로 표상화한 거고 결국은 그 냄새로 인하여 나는 1인 시위를 하게 되고 또 끌려가겠죠. 이제 또 끌려가겠죠. 그래서 나에게 1인 시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죄책감, 양심을 자극하는 거야. 중요한 말이에요. 나 허상구는 만화가라는 거죠. 큰아버지가 자해공동을 했고 불손한 내용의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끌려갔다 풀려나요. 2번의 사건이 진행이 돼요. 우리 선생님들 읽으셔갖고 대충 짐작하시겠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풀려나요. 고문 같은 거 없이 풀려나.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나는 이 가스 냄새를 맡게 되면서 계속 그 냄새에 막 힘들어하고 해고를 당하고 더 이상 만화를 못 그릴 것 같아라는 그 두려움에 막 시달리다가 다시 1인 시위를 하다가
이 죄책감 양심을 자극받아서 하다가 다시 끌려가서 정신병원으로 오게 되는 장면의 첫 구절을 우리는 작품의 첫 서두로 잡은 거죠.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984년도 배경이라는 거. 배경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농적 관점에서 상당히 이 작품이 아버지 땅도 그렇고 진행된다는 것. 전라도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 바로 충장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어요. 1984년도는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발언할 수 있었냐? 그거를 볼게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언제 됐냐면 97년 5월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80년 5.18. 우리 학생들 5.18만 기억하는데 80년이란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말고 이제 우리 학생들은 5.18만 너무 들은 거야. 광주만 너무 들은 거야. 80년도 기억 못하는데 80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 5.18하면 광주만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지문을 준비했는데, 80년 5.18을 전후 딱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민주주의 80년 하면은 민주주의가 우리의 그런 현실을 계속 거대한 거사였죠.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 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날이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9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5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봄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5월이야, 5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다음 해인 81년 5.18 피해자 집단, 학생, 재하운동 세력이 망월 묘역에서 추모 행사를 거행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 못하게 했겠죠, 당연히. 지금 발표적인 84년도인데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97년도 된 거죠, 법정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라는 거. 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등장한 군사 정권은 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무너지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 그래서 이때 발표된 작품을 보면은 군부란 말이, 군인 말이 상당히 드러난 이유가 이분들의 출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군부, 그쵸, 군, 그쵸. 그래서 작품에 자꾸 군에 대한 이 군부란 말이 나오는 게 이 배경에 이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시대의 저기 배경. 민주운동 및 군부니까 반군부 세력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신군부의 집권으로 인해 다시 후퇴를 하는 거죠. 겨우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후퇴하는 거죠. 군부 세력에 의해서.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였어요. 근데 80년 5월 초에 절정에 이르다가 그때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가 전개됐는데, 근데 만학생들이 이제 광주에서만 됐다라고 말을 아니, 좀 아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는 건데, 광주에서는 5월 초부터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의 주도로 시국선도 대회가 연일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5월 14일부터 전후니까 광주 도심으로부터 진출하였고, 시민들과 대규모 가두 정치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한 게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볼 작품이 이 현실의 배경이 작품에 드러나 있고, 이런 군부 세력, 군이라는 말들이 막 드러나 있어요. 우리 지문에. 잠깐 제가 작품을 부분적으로 낭독을 해드릴 건데, 우선 전체적인 사건을 조금 보신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원에서 저를 좀 믿어보라고요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지문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 전개되는 사건을 약간 요약해 놓은 건데, 이 당시에 믿어보라는 말이 얼마나 함정이었는지, 믿어보라는 말, 믿음이 얼마나 함정이었는지를 보여주려고 지문에 그가
한번 믿어보라고요. 선생님을 제가 말씀입니까? 방금 틀림없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분명 제 귀가 옳게 들은 거지요. 으흐흐흐 하고 그죠? 믿어달라? 믿어주시오? 점점점점 거참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뭐랄까? 하여튼 어째 약간 우스운 얘기를 제기하고 계시는 것 같구먼요. 왜냐하면 나는 늘 어떤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믿는다는 일은 대단히 위험천만하고 무분별한 모험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요 하면서 바로 작품의 시작부터 이 시대에 저를 믿고요 말해보세요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움을 줬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무분별한 모험이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바로 작품 처음에 말해요. 근데 이 대상은 의사야. 정신병원 의사야. 모두 믿을 수 없어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캄캄한 밤중에 달도 없고 별조차 돋아나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 말입니다 하면서 칠흑 같다라는 표현이 여기도 사평에도 나왔는데 여기도 나왔죠. 첩첩 깊은 살골짜기에서 우연히도 남모르는 두 사람이 서로 딱 마주쳤을 때 한쪽 사람이 다른 쪽 사람에게 시퍼렇게 날새운 칼 한 자루를 순수히 넘겨주는 것만큼이나 믿어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무모하고 위태로운 일이니까요 하면서 바로 말해줘요. 작품의 벌써 주제를 이 시대의 배경을 말해주는 이 믿음이라는 것 그 시대는 함정이었고 얼마나 무모하고 위태로운가를 말해주는 거죠. 며칠간 그 큰아버지가 좌익이었고 그다음에 불손한 그림을 만화를 그렸다 해가지고 끌려가죠. 끌려갔다가 며칠간 고민을 받다가 병원으로 옮겨져요. 대학병원 옮겨졌다가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나는 우리 여기서도 나도 또한 남잔데 50kg야. 그 약골의 겁쟁이야. 그만큼 굳이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 나에 대한 묘사를 해주는 게 아웃켤레에서도 오 선생은 보통 키라고 했는데 권기영은 선생님 혹시 기억나세요? 권기영 묘사? 외양 묘사? 권기영에 비해서 오 선생은 나는 거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쵸? 똑같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작가가 달라지는데도 50kg면은 정말 약골이죠. 남자분이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외양묘사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 권력이 주는 이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시민들한테는 이 권력에 비해서 얼마나 약소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외양묘사라는 거죠. 만화 그리기에 자부심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는 선으로 이루어지고 그 선은 나에게는 생명체였어. 유일한 충일된 생명력이었어. 그런데 그런 만화를 난 못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럼 뭐야?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더구나 직선을 못 그린다는 거는 만화가는 그 사회에 대한 풍자 그런 거를 많이 내포하고 특히 신문 연재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 선을 못 그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역으로 직선을 못 그린다는 거는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서술하셔야 한다면 이 힌트가 여기 나와 있죠. 만화를 못 그린다? 선을 못 그린다? 그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또한 또 근거 자료가 되는 게 늘 하루 종일 이제 해고되고 잠을 자고 더 이상 만화를 그리지 못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하면서 그런 지문도 나와주죠. 움직임을 표출해내고 충일된 생명력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까지 3년 동안 시사만평란을 그렸어요. 이 허상권은. 그러면서 나는 보람, 자부심 느꼈어. 그런데 펜을 잡는 것이 두려워지겠죠.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만화 때문에 국장에게 비난받아요. 이런 것이라고 나를 어떻게 난처하게 하려고 막 그러면서 또 동료들이 막 무슨 소리해서 나는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러다가 그 총성을 그 웃음소리가 총성으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튿날 낯선 산에 끌려가서 12시간 만에 풀려나요. 그래서 나는 빗속을 걷다가 독가스 냄새를 맡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 사지 않아요. 결국 그러면서 그 광장에 이제 그
독가스 냄새 맡고 그다음 수증기처럼 여기 지문에 그대로 나온다면 수증기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리기 바라는 그런 소망 같은 게 작가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거 좀 더 읽어드릴 거고 수협 건물 앞 계단에서 독가스 냄새를 맡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그 검은 비는 문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남겼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5.18 겪은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죽었거나 행방불명됐거나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비가 검은 비겠죠. 우리 앞서 봤던 까마귀가 계속 검은 컬러로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시체들의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불길한, 그 다음에 아픈 마음을 검은 비 앞에 검은이라는 색깔을 넣어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시체들의 그런 거를 표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시체의 냄새, 그게 결국 가스의 냄새였고 결국 확장돼서 나에게는 나중에는 양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렇게 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금 여기 이 광장을 보고 있는 나 계속 나에게는 그 독가스가 무섭고 잔인하고 그 다음에 녹슨 세부치 같은 냄새였고 피 냄새였고 배신의 냄새였어요. 여기 민주주의가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군부 세력이 되면서 그 전에 민주주의 될 것 같아 하다가 배신됐던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배신 냄새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꽃잎을 물고 광장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사람들의 입에 선연한 빨간 꽃잎을 하나씩 물고 있고 진달래 꽃 나중에 그 작품을 할 건데 김소월 진달래 꽃 말고 그때 그 진달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죽음 그런 거를 선연한 빨간 꽃잎을 하나씩 물고 있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발걸음을 옮길 때 쇠사슬 들으고 그래서 나는 정신 잃고 쓰러졌다가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작품 서두에 정신과 의사가 한테 발언하는 그거를 우리는 서두에서 볼 수 있었고 그날 이후로 직선을 그리지 못하고 마스크를 써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아서 정신병원에 좀 가보세요. 막 신경과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막 그런 그런 권고를 받지만 그거는 나의 그 현실의 그런 압력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계속 묘사한 거고 신혼의 그 조그만 공간, 내 만평란을 실을 수 있었던 그 공간은 나에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숨구멍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못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해고가 되죠. 해고가 되고 6개월간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여기서 또 말씀드렸고 해남댁의 외침이 상당히 또한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이 많은 작품에 누군가의 외침이 들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광천동 공단에 취직했는데 도시락까지 싸들고 어머니 저 출근합니다 갔다가 안 온 거죠.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해남댁이 계속 밤마다 우리 아들 왔다고 막 환영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 작품에 묘사가 되어 있죠. 80년 늦은 봄에 여기서도 또 이제 배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출근하고 나서 안 돌아온 거예요. 이 해남댁의 아들이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 해남댁의 등장이라는 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앞서 본 아버지 땅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봤던 아버지 또 여기서는 이 해남댁의 외침을 통해서 보는 또 그들의 삶, 그 시대에 살았던 삶의 표상인 거죠. 해남댁의 외침이라는 것. 4년째 아들 행방이 모연한 거예요. 해남댁의 아들이 해남댁이 막 밤마다 막 하는 거에 나는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묘사가 되고 있는데 나는 독가스 냄새를 피해서 버스에 올라타지만 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조차도 다 체포된 사람으로 보이는 만큼 나한테는 그 시대의 압력이 나한테 너무나 내 공기에 독가스가 묻어있는 것처럼 독가스 냄새가 있는 것처럼 들릴 만큼 그렇게 보이고 일요일 오후의 광장 아까 시대 그 장소가 충장로 그쵸 전라도 충장로였단 말이에요. 그 광장에서
분수대가 나와요. 우리 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앞서 말씀드린 분수대가 나오는데 물을 막 뿜어 올리고 있어요. 정류장에는 수용소 막사의 번호판 같은 숫자표를 달고 시내버스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단식 사흘 때 되는 날 피켓을 들고 2인 시위를 했는데 충장로 우체국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체포하러 누가 왔겠죠. 낯선 사내가 와서 체포를 했고 그래서 우리 첫 장면에 전식과 의사를 향해서 물어보죠. 믿으라고요? 하면서 물어보는 것. 그래서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자를 대지 않고 직선을 그을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이 직선이라는 거, 내가 올바른 이 올바른 사회를 향한 비판, 풍자를 할 수 있을까? 결국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 난 더 이상 그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제시하면서 작품이 끝나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작품의 그 첫 부분, 방금 읽어드린 이 첫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중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다음 작품을 이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들은 다 읽으셨으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피감정인의 인적사항 하면서 성명, 성별, 나이 막 이렇게 주민번호까지 앞에 다 제시를 했던 그런 것도 본적도 막 전남, 화순군, 동봉면이라고 작품에 이렇게 주거지까지 전남, 광주시, 화정동 하면서 다 나와요. 이렇게 작품에 이렇게 나오고 난 지금까지 정확히 지난 봄까지 꼬박 3년 동안 줄곧 이 지방 H신문의 만화를 맡아서 그려왔지요. 알고 계시구먼요. 그래요, 맞았습니다. 그 신문의 만화와 시사 만평란은 쭉 제가 그렸답니다. 흔히 그러더구먼요. 요새 사람들이 신문을 손에 들고 맨 먼저 들여다보는 게 바로 만화라고요. 이 당시에 만화가 어떤 우리에게 저는 시사적 의미가 있죠. 까닭에 신문사 측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관심을 두게 마련이고 이 당시에 상당히 그랬다고 합니다. 독자나 회사 양쪽의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만화가의 책임이랄까? 의무도 무겁고 힘겨워지는 게 사실이지요. 우리는 지금 워낙 종이신문을 보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어서 종이신문 혹시 보시나요? 가끔 분리수거 나가면 종이신문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보시죠? 분리수거 안 하시나? 그때 막 가끔 저거를 이렇게 주워다가 보고 싶은 막 충동이 일 만큼 종이신문을 꽤 우리는 안 보고 사는 세대인데 이 시대에는 종이신문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드라마 보면은 그 아들이나 딸들이 아버지에게 막 신문 갖다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했던 매개체예요. 시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종이신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또한 이 주인공 나를 만화가로 했던 거는 만화에 많은 풍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어쨌건 난 내가 하는 일에 언제나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학 4년 동안 서양화를 전공했고 제대 후에도 6, 7년가량 금동구 시청 앞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화실을 해본 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신문 한 귀퉁이를 온전히 내 목으로 차지하고 내가 빚어낸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대할 때야 비로소 스스로 만화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가끔은 보람이랄까? 자부심을 느낀 적도 있었죠. 그래갖고 제가 보람이나 자부심을 느꼈던 이 허상구가 끌려갔다 오면서 더 이상 만화를 못 그리게 되고 직선을 그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으로 그런 전망으로 불안한 전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랬었어요. 이 허상구는. 그래서 물론 그건 드물게 아주 드물게였을 뿐입니다만 하면서 자기의 그런 거에 나왔고 그다음에 분수대 장면을 이제 여기서 나올게요. 아까 끌려갔다가 이제 분수대에 이제 그 장면 나오는 그 중요한 장면을 좀 읽어드릴게요. 빗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속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슬라이드 여기 빗속을 걷는 거 우선 사지 않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참 드물게 보는 대단한 비였지요. 간간히 불어치는 세찬 바람에 빗살이 비스듬히 비껴 날리곤 했습니다. 채 몇 걸음 옮겨놓기도 전에 전신이 흠뻑 젖어버려서 내 입 위까지 빗물이 줄줄 흘러내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사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억센 장대비를 맨몸으로 두들겨 맞으며 허청허청 걸었지요. 이 시대에 그 5.18이 있었던 전후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그쵸? 어디로 가리라는 그 작정도 없이 무턱대고 말입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차라리 후련했어요. 이대로 어디로든 훌훌 사라져 버렸으면, 이게 지금 작가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단 말이 여기 있는데, 수증기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 지상으로부터 증발해버리고 말았으면 하고 난 소망했습니다. 작가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얼마나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쵸? 늦은 시각에 비까지 쏟아져 내리는 탓인지 상가는 대부분 닫혀 있었고 그 시대에 상가 다 닫혀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가는 사람들도 퍽뜸했습니다. 충장로 일가를 벗어나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도청 앞 광장이 나옵니다. 광장. 온몸이 엉망으로 젖은 채 나는 광장을 끼고 도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지요. 무엇보다 차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난 그저 금남로 주변을 이리저리 맴돌고만 있었습니다. 수역 건물 앞 계단에서 잠시 비를 피하느라 쭈그려 앉았지요. 문득 담배 생각이 나서 아까 우리 앞서 본 아버지 땅에 담배가 났는데 여기도 담배가 나옵니다. 생각이 나서 호주머니를 더듬어 보니 이 담배가 작품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좀 이따가 황순의 학을 보면은 거기서 또한 성삼이가 담배를 물고 나서부터의 또 행동이 바뀌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담배를 문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죠. 뭔가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것. 호주머니를 더듬어 보니 이미 흥건히 젖어 있어서 땅에 버렸습니다. 눈앞으로는 횡한 광장이 보이고 분수대를 돌아 이따금 차들이 바쁘게 달려가곤 할 뿐인 행인들의 모습은 기이하리만큼 눈에 띄지 않더군요. 내가 얼마나 오래 그 계단 위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락없이 물맞은 생쥐꼴로 잠깐씩 졸았었는지도 모르죠. 맞은편 도청 옥상의 정광 시계판이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길 건너 상무관 앞 외눈박이 가로등이 빗속에서 흐릿해졌다가는 다시 시야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난 그 순간에 처음으로 그 냄새를 맡아낸 거라고요. 아까 냄새 맡은 거. 기묘한 냄새였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가까운 어디에선가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으세요. 제 말을 믿으시라니까요. 진짜로 이상하고 수상쩍은 냄새가 난다고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 도시 위에 내리는 빗속에는 틀림없이 그 냄새가 마치도 오래오래 감추어온 엄청난 음모와 소름 끼치는 핏빛 죄악의 기억처럼 녹진하게 스며들어 있다니까요 하면서 그 냄새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서술하시면 이 지문에 다 나와 있죠. 그렇죠? 때문에 이 도시의 지붕으로 구죽죽히 내리는 피는 언제나 시꺼먼 빛깔을 띠고 있지요. 검은 비, 그것은 죽음의 비예요. 베트남의 밀림지대 위로 자욱하게 쏟아지는 황새비만큼이나 유독하게 그지없는 그 저주받은 죄악의 비. 제가 아까 방현석 작품의 랍스터를 먹는 시간에서도 베트남 전쟁, 우리가 전쟁, 물론 민주화 운동도 전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밀림지대 위로 또 나와요. 갑자기 5.18 하다가 이 작가가 왜 베트남의 밀림지대에서 나왔던 그 황새비만큼이나
유독하게 그지없는 그 저주받은 죄악이 확장이 된 거예요. 이 민주화운동이 전쟁과 같은 많은 죽음을 일으켰고 그 피해자가 있었고 그 피해가 우리의 땅에서도 있었지만 우리의 땅에 살았던 사람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거를 겪었다는 거를 확장하고 있는 게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작품을 이어서 한다는 게 이 지문에 좀 확연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서영은의 사망을 건넌 법에는 그 나가 이미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 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 작품을 연이어서 볼 거고 우리들은 아직도 365일 날마다 그 먹물보다 진한 검은비를 머리, 얼굴, 몸뚱이 할 것 없이 온통 두들겨 맞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빗방울이 한 번 닿기만 하면 그 자리마다 있는 금방 까만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되죠. 손, 발, 가슴, 이마, 눈, 코, 목, 등허리, 어깨, 허벅지, 장단지, 뒤통수, 온몸이다. 배, 두 개의 골, 점점점. 그 어디에든 빗방울은 우리들의 육신을 노리고 무차별로 어지러이 날아와 뻥뻥뻥 구멍을 뚫어놓기도 하고 혹은 거무죽죽하고 깊숙한 문신을 고운 처녀의 살갗에 숱하게 남겨놓기도 하지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또 한번 비탄 자주의 웃음 으흐흐흐 하면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천연스레 살아가고 있는 선생님과 나오죠. 여기서 지금 천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선생님, 물어보는 사람, 나, 그리고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판박이 되어 있는 그 무수한 구멍들이며 또 막 부패해 가기 시작하는 짐승의 시신처럼 푸르딩딩한 듯 혹은 붉고 죽죽 거무튀틱한 듯 아름다운 그 온갖 문신들 말입니다. 아름다운에 가로치고 그래요. 추악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름다운 단어죠. 그래서 방금 중요한 요 지문이 시험에 나오겠죠. 독가스가 나온다면, 질성한 독가스가 나온다면 그 지문이 나온다는 거죠. 압축돼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건 전개를 제가 정리해놨는데 방금 본 지문에 여기에 압축된 사건을 하기 위한 왜 사건 전개 이렇게 됐지? 하는 게 이 지문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확연히 돼서 시험 나온다 이 지문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비가 검은 비가 의미하는 게 뭔지, 내가 왜 독가스 냄새를 맡으면서 왜 마지막까지 힘들어 하는지가 다 나왔던 거죠. 나머지 시간까지 마무리 지문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 작품은. 그래서 이 마지막에 청승맞은 넋두리 하는 해남댁이라고 오래전부터 우리 집 문간방에 우리 아웃클레에서도 권기영이 문간방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문간방에 사는 이 해남댁을 가져온 걸 본다면 늙은 여자의 음성이었습니다. 환갑을 갓 넘긴 나이에 벌써 얼굴 여기저기 저승꽃이 피기 시작해서 얼핏 보아서는 실순이 훨씬 진한 노파로 여길 정도였죠. 해남댁에겐 명기라고 하는 22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젊어서 남편과 사별한 뒤 두 모자는 밑구멍이 떼지도록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왔다고요. 고등학교를 어렵사리 마치자마자 광천동 공단, 이 시대의 산업화, 공업화, 민주화 보여주는 걸 하기 위해서 공단의 무슨 주물 공장인가에 다니기 시작해서 어느덧 기술자가 되었다고 늘 해남댁이 자랑하던 아들은 80년 그 늦은 봄 어느 날 아침에 80년 5.18 봄 어느 날 아침에 언제나처럼 도시락을 싸서 들고 집을 나선 뒤로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영영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안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그를 보았다는 사람도 나 여기 살아있노라는 편지 한 장도 없는 채로 그 이마가 훤칠한 아들은 벌써 4년째 행방이 묘연했지요. 아버지 땅에서 아버지가 이념으로 인해
행방이 묘연했고 여기선 또한 민주화로 인하여 사실 다 사상이죠. 사상인데 민주화를 방해하는 사상 때문에 이런 희생이 된 거죠. 그 때문에 해남댁은 날이면 날마다 눈물을 쥐어 짜는 게 일이었어요. 해소병, 우리 사평역에서도 노인이, 농부의 아버지, 노인이 해소병 있었고 또 감옥살이 하고 있는 또 허씨도 해소병 있었죠. 그래서 또 마무리 짧게 1번만 더 읽어드리면서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목구멍을 갈퀴로 긁어내린 듯한 기침을 숨 넘어가게 토해내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정말이지 환장할 지경이었지 뭡니까. 명기야, 이 시장이나 무심하고 야속한 놈의 자식아. 이미 예간장 몰라서 다 죽어가는 줄 모르고 어디서 뭘 하고 잡았단 말이냐.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계속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남댁은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무슨 주문을 외는 듯한 그 지겨운 넋두리를 혼자 방 안에서 시부렁대곤 했지요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봤던 어머니의 땅에서도 어머니가 무슨 주문을 외듯이 그냥 철새를 보면서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남댁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같은 위치 표상적 의미를 갖고 오면서 또한 이분도 우리 아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거야 하는 주문을 외는 소망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위상에 있다라는 것 확인하면서 이 작품에서는 직선과 독가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 분수대의 의미가 뭔지도 중요하고 나중에 한강 작품에 소년이 온다 보면서 다시 한번 분수대의 상징적 의미를 다시 두드러지게 한번 더 확인을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